한국인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걸요. 이 말은 미국 명문대 교수가 한국에 방문한 후 실제로 강연 중에 한 말인데요. 그는 한국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살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DNA는 정말 괴상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같은 성격과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격지심은 하늘을 찌르며 참을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던 교수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하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선 건데요. 그가 이야기하고자 한 한국인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올해로 벌써 67살이 되었네요. 제가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가 생각나는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 경제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지금까지 주로 일본과 중국 경제를 연구해왔어요. 특히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대한 제 저서는 아시아 경제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제 외동딸 케이트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얼마 전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촬영을 한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죠. 하필 한국이라니. 태국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태국은 최근 제가 연구한 바로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워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침 학회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학회 참석지 중 하나일 뿐이었죠. 제가 얼마나 큰 오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급했거든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닿자마자 승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입국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움직였죠. 이런 게 바로 동양의 무질서한 모습이구나라고 혼자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빠른 입국 심사는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수화물을 찾는 속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전철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저는 보스턴의 전통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서두르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죠. 하버드와 예일을 거치면서도 그런 가치관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케이트가 저를 강남의 한 고급 식당으로 데려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주문한 지 몇 분도 안 되어 음식이 나왔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빨리 나오는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음식의 맛은 훌륭했고 서비스는 세심했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빠르게 식사를 마치면서도 대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이상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카페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거리마다 있는 수많은 카페들, 키오스크로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음료, 그리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스턴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 딸 케이트는 이런 제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지금 아빠의 표정이 정말 보기 좋아요. 처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논문들은 대부분 서구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바라본 것들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경제는 서구의 잣대로 평가했고 한국은 아예 관심 밖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빨리빨리 문화가 실제로는 굉장한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급하고 무질서해 보였던 이 문화가 알고 보니 대단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이런 빠른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해요. 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정작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 하는지, 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식당을 나서는데 마침 제 오랜 동료인 박민우 교수를 만났어요. 예일대에서 함께 연구하는 한국인 교수인데 마침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 있던 참이었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의 한국 방문 소감을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의 연속이에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리처드, 우리 어디 한 곳을 들러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박 교수의 안내로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 씨 가족은 제가 가진 또 다른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놓았죠. 김 씨의 아버님은 30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일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김 씨의 어머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아가며 학원비를 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죠. 제 딸 케이트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기서 만난 이 가족의 교육열은 그 이상이었어요. 리처드 교수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인재가 있죠. 박 교수의 이 말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그런 부모의 희생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의 모습. 이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 씨의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제가 식당 일을 시작한 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 수입만으로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힘듦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미국의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이 정도의 헌신과 열정은 보기 힘들어요. 게다가 이런 교육열이 전 계층에 걸쳐 있다는 점도 놀라웠죠. 집을 나서며 김 씨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 세대는 고생했지만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죠. 이 말씀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 원동력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쓴 논문들은 주로 거시경제 지표나 정책을 분석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진짜 경제의 원동력은 이런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 교수는 우리를 데리고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트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여있는 한 코너가 눈에 띄었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참고서를 고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마트에서도 학습 도구를 판매해요. 그만큼 교육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어요.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모든 국민이 믿고 있다는 증거였죠. 케이트가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제가 왜 한국을 다큐멘터리 주제로 선택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곳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세대를 잇는 사다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인 거죠. 마트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쓴 논문들에서는 왜 이런 내용을 다루지 못했을까? 한국의 교육열을 단순히 경쟁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만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은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가족의 헌신과 사회적 합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요? 박 교수는 다음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도 놀라웠는데 과연 또 어떤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했죠. 박 교수가 우리를 이끈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죠.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저를 데려왔을까?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일본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중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국의 역사관은 너무 일방적이야. 우리 일본도 전쟁의 피해자였다고. 그 순간 옆에 계시던 한국인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의 왼손에는 의수가 끼워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일제강점기 시절 고문으로 잃은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죠.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예일대에서 수십 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전시관을 돌아보며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고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IMF 외환위기 때의 이야기예요. 전시관의 한 영상에서는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어린아이들은 돌반지를 기부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알던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중국인 교환학생 리웨이가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작은 동생 같은 나라죠. 우리 문화를 많이 배워갔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세계는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박 교수는 우리를 다음 전시관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한국의 빠른 성장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거든요. 케이트가 촬영을 하면서 덧붙였어요. 맞아요. 제가 한국의 여러 기업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정신이 기업 문화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몇 년씩 걸리는 기술 개발을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내니까요. 전시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을 때 한국은 새로운 방역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대요. 이걸 보면서 문득 태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 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사회적 혼란이 컸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었죠.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쓴 수많은 논문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한국을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로만 평가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진정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국민들의 정신에 있었던 거죠. 나가는 길에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한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죠. 박 교수가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인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인 연구만 해왔는지 말이에요. 케이트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가볼 곳이 있어요. 아마 아빠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쟁기념관을 나온 우리는 케이트의 안내로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죠. 제가 평소 즐겨가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나 고급 다이닝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장이라니. 위생은 괜찮을지, 냄새는 어떨지 걱정이 앞섰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냄새가 제 코를 찔렀어요. 발효된 젓갈 냄새, 매운 고춧가루 냄새, 구수한 마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로 바뀌더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버지, 여기가 바로 제가 촬영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케이트가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죠. 처음에는 그 말이 과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노릇노릇 부쳐지는 빈대떡 소리가 들리고 방금 찐 순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갖은 젓갈들을 맛보라며 건네셨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맛보았어요. 그 순간 제 미각에 충격이 왔어요. 젓갈의 감칠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짠맛 속에 숨어있는 깊은 감칠맛이 이상하게도 계속 당기는 맛이었어요. 마치 프랑스의 블루치즈처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곧 그 깊은 맛에 매료되고 말았죠. 박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건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발효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에요. 소금에 절이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좋고요. 옆에서는 방금 부쳐낸 빈대떡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칼칼한 국물이 들어간 순대국밥집은 이른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가득했고요. 재미있었던 점은 이 시장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빨리빨리라는 외침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무질서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종의 리듬감이 느껴졌죠. 빈대떡 할머니는 쉴 새 없이 반죽을 부치면서도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김치를 맛보라며 건네주시는 아주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정성스레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장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양념을 버무리는 손놀림이 현란했고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시장 안에 울렸죠.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김치를 맛보라며 건네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게다가 날 채소를 발효시켜 먹는다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때 박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교수님,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김치 발효 과정을 연구하러 왔다는 걸 아세요? 김치가 인류의 장내 미생물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케이트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찍은 영상 좀 보세요. 지난주에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진들이 한국의 발효식품을 연구하러 왔었어요. 특히 김치 유산균의 다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대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건너편 가게에서는 젊은 주인이 할머니에게 레시피를 물어가며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는 3대째 내려오는 가게의 비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죠. 요즘 외국에서도 우리 음식을 찾는데 그들이 반한 건 결국 이 손맛이니까요. 문득 태국 시장과 비교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태국의 시장은 관광객들을 위한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여전히 삶의 현장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시장 한켠에서는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를 맛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신기함과 즐거움이 동시에 묻어났죠. 케이트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 음식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저는 어느새 발효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딸과 박 교수와 함께 시장 골목의 한 식당에서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과 몸이 편안해졌어요.
나가는 길에 아까 만났던 할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김치를 싸주셨어요. 한국의 엄마들은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음식에 담아왔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결정체였던 거죠. 박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혜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음식 하나에도 과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죠. 시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국의 시장은 단순한 상거래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실험실이었던 거죠. 케이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아시겠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대대로 이어가죠.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장을 나온 우리는 저녁 무렵 서울의 대학가로 향했어요. 사실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문득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가 궁금해졌거든요. 마침 박 교수가 자신의 모교인 서울의 한명문대학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밤이 늦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 시간이면 캠퍼스가 한적할 테니까요. 그런데 박 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한국 대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캠퍼스는 여전히 활기찼거든요. 도서관은 물론이고 거리 곳곳이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24시간 스터디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케이트가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게 바로 제가 촬영하고 싶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빛들이요. 박 교수의 안내로 우리는 대학 도서관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자정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은 마치 나처럼 활기찼어요. 컴퓨터 공학과 실습실에서는 프로그래밍 과제에 몰두한 학생들이, 공대 실험실에서는 신소재를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미국의 대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요즘 미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기 한국의 학생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이자 도전이었던 거죠. 박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된 것도,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도 다 이런 학생들 덕분이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보여준 근성과 열정이 한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거예요. 캠퍼스를 걷다 보니 고등학교로 보이는 건물도 보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직도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은 독서실로 향하는 듯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교실에서는 선생님 또한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비판적인 말이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도 필요한데. 하지만 케이트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아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건 단순한 강요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박 교수가 덧붙였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DNA에 있는 거니까요. 창가에 앉아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의 부모님의 눈빛처럼,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해방 후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할아버지 세대의 눈빛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캠퍼스를 나와 인근의 기업 단지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늦은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회사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박 교수는 설명했어요. 이 빌딩들이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부예요. 이곳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이 탄생하고 있죠. 케이트가 카메라를 들어 시내의 크고 작은 회사 건물들 방향을 비추었어요. 저기도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요.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문득 일본의 한 도시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의 기업들도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본의 열정이 조용한 강물처럼 흐른다면 한국의 열정은 마치 용암처럼 뜨겁고 역동적이었죠. 그리고 태국. 얼마 전 방문했던 태국의 기업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부분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관광산업에 치중된 모습이었어요. 기술 발전보다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에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를 향한 열망과 끈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죠. 케이트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한국을 다큐멘터리 주제로 선택했는지.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사례가 아니에요.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밤늦은 시간,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침묵에 잠겼어요. 제 머릿속은 오늘 본 모든 광경들로 가득 찼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박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리처드 교수님,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는지 깨달았죠. 케이트와 함께 호텔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예일대로 돌아가면 새로운 논문을 써야겠다고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대로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게서 받은 깊은 감동에 보답하는 길일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새 논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숨겨진 원동력. 이제야 저는 진정한 학자로서의 소명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진실, 인간의 열정과 지혜,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케이트가 일어나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제야 진짜 아빠다워졌어요. 처음으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남을 가르쳐왔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은 건 바로 저였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DNA,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나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망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